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 일본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조차 숨기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일본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 내부에서 터져나온 설명할 수 없는 침묵과 분노의 온도차였습니다. 왜 미국은 그 시점에 한국을 승인했을까? 왜 일본은 그토록 흔들렸을까? 한국은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그날 이후 감춰져 있던 모든 조각을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위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해양추진체계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김도윤입니다. 2024년 10월 중순 해양추진체계 연구실에 일본 방위성 문서 하나가 넘어왔습니다. 정보 공유 채널을 통해 입수된 자료였죠. 문서 제목은 한반도 해양추진 기술 역량 평가였어요. 작성자는 아라키 슈에이, 일본 방위성 방위장비청 기술연구본부 소속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국의 핵추진체계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평가라기보다는 폄하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 설계 검증 능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장이 첫 페이지에 박혀 있었어요.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한국은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 독자적 핵추진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단정이 반복됐습니다. 핵연료 농축 기술이 없고 원자로 소형화 설계 경험도 부족하다며 우리를 기술 후진국으로 취급하고 있었죠. 아라키는 일본이 미국 핵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제공한 소부품 기술 사례들을 나열하며 자신들만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 경험을 보유했다고 강조했어요. 문서 말미에는 가와무라 유키노부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해상자위대 기술연구소 분석관이었죠. 그의 코멘트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의 해양기술은 일본보다 최소 15년 뒤처져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 건조 경험은 있지만 핵추진 분야는 기초 이론조차 취약하다는 평가였죠. 책상에 문서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과 맺어온 긴밀한 협력 관계를 근거로 한국을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2018년 우리 연구팀이 처음 구성됐을 때부터였습니다. 핵추진체계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금기처럼 여겨지던 영역이었죠. 예산 승인도 어려웠고 외부 시선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은 기초 이론 정립과 설계 방향 수립에 쏟았어요. 소형 원자로 구조 분석부터 열효율 계산 모델까지 하나씩 검증해 나갔습니다. 2020년부터는 시뮬레이션 단계로 넘어갔죠. 수백 번의 가상 실험을 반복하며 최적 설계안을 찾아갔어요. 2021년 원자로 압력 용기 소재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고온 고압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 합금이었죠. 외부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보안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두고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2년 가을 증기 발생기 시제품이 완성됐어요. 첫 가동 테스트에서 설계 사양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열효율도 목표치를 넘어섰죠. 그날 연구실에서 팀원들과 조용히 기쁨을 나눴어요. 하지만 외부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우리를 경쟁 상대로조차 인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 해군 핵잠수함 프로젝트의 부품 공급자로 참여하며 쌓은 경험을 절대적 우위의 근거로 삼고 있었죠. 10월 말 일본 방위 전문 매체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기술 개발 시도를 두고 현실성 없는 야심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핵추진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조였죠. 기사 댓글란을 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일본 기술을 따라오기만 한다는 댓글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구소 건물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허탈함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해왔는데 외부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11월 초 원내회의에서 다른 부서 연구원을 만났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 쪽 평가 보고서 내용을 들었냐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원래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위로의 말이었지만 오히려 더 쓰라렸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6년간 쌓아온 연구 데이터가 빼곡히 정리돼 있었어요. 설계도면, 시험 결과, 분석 보고서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이 떠올랐죠. 2020년 초 원자로 냉각 시스템 설계에서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던 때가 기억났어요. 거의 1년치 작업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팀원 절반이 프로젝트를 떠났죠. 남은 사람들도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었고 더 정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어요. 실패를 통해 배웠고 오류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갔습니다. 2023년 초 추진체 통합 설계가 완료됐어요. 원자로와 터빈, 추진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죠. 물론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이 기초 단계에서 헤매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라키 슈에이는 한국에 해결료 농축 기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독자 개발 불가능성을 단정했죠. 가와무라 유키노부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자신들보다 15년 뒤처졌다고 공언했어요. 그들의 판단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맺어온 오랜 협력 관계였죠. 일본 기업들은 미국 해군의 여러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부품을 납품해왔어요. 소나 시스템 부품, 추진체 관련 소재, 제어 장치 일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 정보를 축적했고 그게 자신들만의 우위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부품 공급과 시스템 설계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일본은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에 부품을 맞춰 제공했지만 우리는 시스템 전체를 독자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었죠. 그래도 우리가 걸어온 길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어요. 11월 중순 연구실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다음 단계 실험 준비 때문이었어요.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검토하고 변수를 조정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말이죠. 외부에서는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경쟁 상대로조차 보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됐어요. 말로 대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기술로 증명하면 그만이었죠. 11월 말밤 연구실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일본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펼쳐서 읽었어요. 한국은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장,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단정, 15년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를 천천히 접었어요. 분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죠. 결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연구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난 6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부의 냉소와 무시를 견뎌내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완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상당한 거리를 왔습니다. 일본이 무시하든 미국이 의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쌓아온 데이터였습니다. 검증해온 설계였고 완성해온 시제품이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기술은 말이 아니라 실체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연구소를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할 거였습니다. 외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 길을 걸을 거였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술로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믿음이면 충분했어요. 12월 첫째 주 실험동 지하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원자로 모듈과 터빈 연결부를 테스트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계측기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죠. 설계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주파수 대역이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걸렸어요. 결국 냉각수 순환 펌프와 증기 배출구 사이의 공명 현상으로 밝혀졌죠. 설계 단계에서 완전히 놓친 변수였습니다. 2022년 완성했던 증기 발생기가 실제 통합 환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검증 작업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진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펌프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했어요. 최소 6개월은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만한 시간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12월 중순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소음 차단 시스템 테스트 결과였어요. 원자로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이 설계 기준을 14dB이나 초과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서 소음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니까요. 음향 차폐 소재를 바꿔가며 재시험을 반복했어요.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배치를 수정해도 마찬가지였죠. 근본적으로 원자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만약 그게 맞다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 원내 복도에서 다른 부서 연구원과 마주쳤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 쪽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한국 기술이 결국 한계를 드러냈다는 내용이라고 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졌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한국의 추진체계 연구가 예상대로 벽에 부딪혔다는 판단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라키 슈에이는 일본이 미국과 쌓아온 협력 경험을 근거로 한국의 가능성을 더욱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와무라 유키노부도 한국의 전략적 위협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분석을 추가로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정보는 아니었어요. 그냥 연구기관 내부에서 흘러다니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런 소문들이 쌓이면서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2025년 1월 첫째 주 연구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조정 통보였어요. 전년 대비 30% 삭감이었습니다. 가시적 성과 부족이 이유였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예산 감소는 곧 인력 축소로 이어졌어요. 연구원 3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남은 인력으로는 진행 중인 실험을 전부 소화할 수 없었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만 시스템이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1월 말 장비 점검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어요. 열교환기가 노후화되면서 성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체하려면 수억 원이 필요했는데 삭감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했죠. 기존 장비를 수리해가며 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수리한 장비로는 정밀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2월 초 열관리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원자로 온도가 설계 범위를 계속 벗어났습니다. 냉각 효율이 목표치에 미달했고 온도 편차도 허용 범위를 초과했죠.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했던 시스템이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냉각수 유량인지 열교환 표면적인지 펌프 출력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씩 테스트하려면 몇 달이 걸릴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6월까지 중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2월 중순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실패한 실험 데이터들을 바라봤어요.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2018년 처음 시작할 때의 다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문제들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우리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도 줄었고 인력도 부족했죠. 장비는 낡았고 시간은 촉박했어요. 3월 초 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펌프 배치를 바꾸고 감쇄 장치를 추가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진동은 줄었지만 이번에는 여류율이 떨어졌어요. 하나를 고치면 다른 게 망가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연구실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후배 연구원 하나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간다고 했죠. 말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도 오래 버텨왔으니까요.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3월 말 연구원장과 다시 면담했어요. 6월 평가를 통과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장담할 수 없었죠. 지금 상황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웠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도 난처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더 노력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냥 최선을 다해보라고만 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4월 초 소음 문제를 재점검했어요. 새로운 차폐제를 적용했지만 개선 효과는 3dB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었죠. 구조 변경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하지만 구조를 바꾸려면 1년은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 또 소식이 들렸어요. 일본이 미국과의 핵잠 기술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해군 차세대 추진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일본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4월 중순 복도를 걷다가 벽에 걸린 팀 사진을 봤습니다. 2020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모두 밝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사진 속 몇몇 얼굴은 이미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지쳐 있었어요. 열 관리 시스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온도 편차를 줄이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냉각 펌프를 교체해도 마찬가지였고 파이프 배치를 바꿔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어요. 5월 초 실험 일정을 재조정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정했죠. 진동 문제를 먼저, 소음은 나중에, 열 관리는 최소 기준만 맞추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6월 평가까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팀원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있다는 걸 말이죠. 현실적으로 한 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해봐야 했죠. 5월 중순 밤 연구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실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표시된 문제점들이 가득했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문득 일본의 아라키가 작성했던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기술적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말이죠. 그때는 분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걸까요? 지난 7년이 헛된 것일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5월 말 마지막 종합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6월 평가 전 마지막 기회였어요. 모든 시스템을 통합 가동해서 최종 성능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죠. 팀원들과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끝이라는 걸 말이죠. 실험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작할 때의 다짐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지나갔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남는 건 지금 이 순간의 무력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험동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거라는 걸 말이죠. 실험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지만
바로 열지 못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는 팀원들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각자 자리로 갔죠. 계측 장비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아무것도 떠 있지 않았어요. 시작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누르기가 두려웠습니다. 실험은 5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진동 수치가 경고 범위를 넘어섰어요. 계측기 화면이 붉게 물들었죠. 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침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같은 실험을 5번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매번 똑같았어요. 진동이 멈추지 않았고 소음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열 관리는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변수를 바꿔도 소용없었죠. 근본적인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6월 중간 평가가 다가왔습니다. 연구원장실에서 평가단과 면담했어요. 진행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했어요. 평가 결과는 사흘 뒤 통보됐습니다. 조건부 계속이었어요. 9월까지 가시적 개선이 없으면 프로젝트는 종료된다는 내용이었죠. 3개월의 유예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팀원들에게 알렸어요. 모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연구소 내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다른 부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프로젝트가 정말 끝나는 거냐고요. 아직 아니라고 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6월 중순 비공식 경로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추진체계, 연구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해상자위대 정보 라인에서는 한국이 더는 전략적 위협이 아니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연구소 안팎으로 떠도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런 소문들이 공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외부가 우리를 포기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은 이제 우리를 지켜볼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단편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위 사업 예산 삭감 소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프로젝트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해양 추진 분야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있었죠. 기사는 짧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6월 말 혼자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년간 축적된 모든 실험 기록을 처음부터 살펴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 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볼수록 절망만 깊어졌어요. 문제의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진동 문제는 단순히 펌프 설계 오류가 아니었어요. 전체 구조의 공명 현상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소음 문제도 차폐제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원자로 배치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었어요. 7월 초 밤마다 연구실에 남아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모든 문제가 서로 얽혀 있었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보이지 않았어요.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설계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외부 자문을 받자고 했죠. 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순간 우리의 무능이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7월 중순 또 한 명의 연구원이 떠났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알고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에 더 이상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거였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으니까요. 남은 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잠들어도 실험 실패 장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7월 말 마지막으로 열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온도 변화 그래프를 시간대별로 쪼개서 봤어요.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했어요. 예측 불가능한 편차가 무작위로 나타났죠.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눈이 침침했어요. 손이 떨렸죠. 화면 속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집중하려 했지만 의식이 흐려졌어요. 8월 첫째 주 새벽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모니터 불빛만 희미하게 방을 비췄죠. 화면에는 열관리 데이터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래프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온도 편차가 나타나는 시점들이 완전히 무작위는 아니었습니다. 미세하지만 어떤 간격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규칙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죠.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확대해서 봤어요. 특정 시간 간격마다 편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착시일 수도 있었죠. 다른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희미하게 나타났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패턴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지쳐서 없는 걸 보고 있는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실험 데이터들도 꺼내서 비교했어요. 진동 데이터, 소음 데이터, 압력 데이터를 동시에 펼쳐놨습니다. 시간축을 맞춰서 겹쳐봤죠. 뭔가 있었어요.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안개 속을 더듬는 기분이었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막상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8월 둘째 주 내내 그 패턴만 들여다봤어요. 팀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혼자서 분석을 계속했죠. 밤낮이 뒤바뀌었어요.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데이터를 수백 가지 방식으로 재배열해봤어요. 시간축을 바꿔보고 변수를 조합해봤습니다. 통계 분석도 돌렸죠. 하지만 결과는 애매했어요. 패턴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했어요. 뭔가 중요한 게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거리였죠. 조금만 더 파고들면 닿을 것 같았지만 막상 파고들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8월 중순 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상하다고요. 밤새 연구실에 있고 말도 없고 밥도 안 먹는다고 했죠.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패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8월 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일본이 미국과 핵잠 관련 공동 연구 확대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해군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됐다고 했죠. 일본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뒤로 물러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9월 평가가 보름 남짓 남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진동 문제도 소음 문제도 열관리 문제도 그대로였습니다. 9월 첫째 주 새벽 다시 데이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 미세한 패턴을 또 들여다봤어요.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어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패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온도 편차가 특정 간격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냉각수 순환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원자로 출력 변동 때문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냉각수 유량 데이터를 꺼내서 비교했어요. 펌프 작동 기록도 확인했죠. 원자로 출력 로그도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대조하며 연관성을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만 드러났어요. 단순한 온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압력과 유량과 진동이 모두 연결돼 있었죠.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구조였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미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답이 가까워진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더 깊다는 걸 깨달은 것뿐이었습니다. 9월 첫째 주 목요일 밤 연구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건물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죠. 늦은 시간이었어요. 손에는 출력한 데이터 그래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패턴이 표시된 종이였어요.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무언가였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9월 평가까지 2주도 남지 않았죠. 2주 안에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끝이었어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한 패턴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았지만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답에 닿을 듯하지만 닿지 않는 거리였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7년의 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어요. 2주가 남아 있었죠. 마지막까지 해봐야 했습니다.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책상 불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 미세한 간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답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구실은 고요했어요.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침묵 같았어요. 그 침묵 속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로 말이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종이를 쥔 채로요. 9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3시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다시 펼쳤어요. 그 미세한 패턴이 표시된 그래프였죠. 밤새 들여다보다가 문득 다른 각도로 접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도 편차 데이터를 시간축이 아니라 압력 변화축과 겹쳐봤어요. 그 순간 뭔가 보였습니다. 온도가 오르는 시점과 압력이 변하는 시점 사이에 일정한 지연이 있었어요. 이 지연이 진동 주파수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냉각수 순환 데이터를 추가로 겹쳤습니다. 패턴이 더 선명해졌죠. 온도와 압력과 진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증폭되는 구조였어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가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각 문제를 따로따로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순환 구조로 봐야 했던 거죠. 원자로 출력이 증기를 만들고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진동을 일으키고 진동이 냉각 효율을 떨어뜨리고 냉각 효율 저하가 다시 온도를 올리는 순환이었어요. 이 순환의 특정 지점을 제어하면 전체가 안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펌프 출력을 고정값이 아니라 압력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요. 증기 배출 타이밍도 온도가 아니라 진동 주파수에 맞춰 조절해야 했어요. 새벽 5시까지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온도 편차가 허용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진동도 감소했으며 소음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답일까요? 정말 이게 답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실제 실험으로 검증해야 했어요. 그날 아침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모두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확실하냐고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첫째 주 주말 내내 최종 실험을 준비했어요. 제어 시스템을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교체했습니다. 펌프 출력 조절 방식을 바꿨고 증기 배출 타이밍을 재설정했죠. 센서 배치도 일부 수정했어요. 월요일 아침 실험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팀원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긴장하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실험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장비 작동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계측기 앞에 섰습니다. 팀원들도 각자 자리에 섰죠.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원자로 출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나타났죠. 온도가 상승했어요.
증기가 발생했고 터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진동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범위였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온도 편차를 봤죠. 허용 범위 아니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소음 레벨을 확인했어요.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던 걸 그때 깨달았어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상이었어요. 10분이 지났을 때 팀원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동하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온도는 안정적이었고 진동은 최소화됐으며 소음은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1시간 후 실험을 종료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팀원들과 마주봤어요.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죠. 저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설계 기준을 만족했어요. 오차 범위도 예상치 이내였습니다. 재현성도 확인됐죠. 다시 실험을 돌렸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9월 둘째 주 연구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종 실험 결과를 설명했어요. 원장은 말없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해냈냐고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 주 안에 국방부 검증팀이 왔어요. 사흘간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추가 실험도 요구했죠. 우리는 보여줬어요. 검증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수준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9월 셋째 주 미국 측에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국방부 해군연구소 기술평가팀이었죠. 그들은 일주일간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추가 질의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9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 미국 측 평가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한국의 해양 추진체계 기술이 실질적 작동 단계에 도달했으며 독자 설계 능력이 검증됐다는 평가였습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예상을 크게 상회한다는 문장도 있었죠. 그 평가서를 읽으며 지난 7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시당했던 순간들, 실패를 반복했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용히 걸어왔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10월 초 비공식 경로로 소식이 들렸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자신들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였죠. 해상자위대 분석 라인에서는 침묵이 흘렀다고 했어요. 아라키 슈에이가 작성했던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다던 그 문장들 말이죠. 가와무라 유키노부가 단언했던 15년 격차도 생각났어요. 그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가 조용히 일했으니까요.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건 당연했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10월 중순 국제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술 성취가 화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파구였다고 했어요.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2018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외부의 무시도 내부의 회의도 반복된 실패도 버텼어요. 예산이 줄고 인력이 떠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본질을 붙잡고 끝까지 파고들었죠.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어요. 기술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땀과 시간과 실패가 쌓여야 비로소 진짜 기술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남의 것을 빌려오는 건 쉽지만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얻은 기술은 달랐어요. 우리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만의 것이었죠. 그 안에는 우리가 흘린 땀이 배어 있었고 우리가 견딘 시간이 새겨져 있었어요.
10월 말 후배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을 확신했었냐고요? 아니라고 답했어요. 확신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죠. 그 후배가 다시 물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모든 순간이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그 힘듦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벽에 걸린 팀 사진이 보였습니다. 2020년 사진이었죠. 그때의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 중간에 떠난 사람들, 끝까지 남은 사람들 모두가 고마웠습니다. 건물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의 의미를 말이죠. 단순히 기술 하나를 완성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와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일본이 우리를 무시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미국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걸어온 길이었고 우리가 쌓아온 시간이었으며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모방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술을 만들어낸 과정은 모방할 수 없어요. 실패를 견디고 일어서는 마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전수될 수 없죠. 우리가 가진 건 바로 그거였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었고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는 용기였으며 무시당해도 묵묵히 걷는 집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기술이었어요. 연구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해낸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해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외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걸을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이죠. 기술은 결국 진실로 증명되니까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결코 무시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가진 마음과 영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요. 기술은 모방할 수 있어도 그 기술을 만들어낸 정신은 오직 우리만의 것이라는 걸 말이죠.